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어제 광주광역시에서 신축 공사 중이던 주상복합이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실종됐습니다. 시행사는 불과 반년 전 같은 지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를 냈던 원청업체입니다. 바로 현대산업개발이죠. 인근 지역 주민들은 건설이 시작된 직후부터 인도와 외벽이 갈라지고 주차장엔 물이 샜다고 증언합니다. 외벽이 사라진 철골은 고층 건물 지탱하기엔 위태로워 보이더군요. 반년 전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친 그때도 현대산업개발은 달라지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지금 이 회사는 다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1월 12일 수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카카오 관련해서 계속 여러 가지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경영진의 먹튀 논란 이후 여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주가에 제법 반영이 된 상황인데 현재 상황 진단해 보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 최종 인수 본계약에 사인을 했습니다. 선금 치르고 앞으로 사명, 디자인 다 바꾸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 무엇인지 권용주 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시황에서는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우리 장 전망해보고요. 아마 NFT 이렇게 많이 다루는 방송이 없을 거예요. 박연미의 경제픽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출시되고 있는 NFT 앞으로 어떤 가치가 있을지 그리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척척 박사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 수상 소식 전해드리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경제도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청취율 조사 기간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모르는 번호, 유선 전화로 전화 올 때 대부분 안 받으시는데요. 청취율 조사 번호일 수 있습니다. 꼭 받아서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외쳐주세요.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한국경제신문 나수지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투자 비중이 70%에 이르는 카카오. 요새 주가가 영 재미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카카오 주가 한 달 동안 20%나 급락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가장 먼저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페드가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렸다가 이제는 다시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시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카카오처럼 이 소위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라고 하죠. 이런 성장주들의 주가가 좀 더 심하게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카카오를 비롯한 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런 계열사 주식들이 유독 더 많이 떨어진 거는 이 차기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자진 사퇴, 이런 카카오 내부에서 잡음이 발생한 이유가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카카오페이 대표의 자진 사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카카오페이 대표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전체 수장으로 내정돼 있다가 스스로 물러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이 사건의 발단은 이제 류 대표를 포함한 이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지난달 10일에 카카오페이 주식을 팔았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류 대표 이분은 2011년 카카오에 합류해서요. 비교적 카카오 초기 멤버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카카오페이 시작부터 함께 하면서 스톡옵션을 경영진 중에 가장 많은 71만 2천 주 정도 받았는데 이 스톡옵션은 이 카카오페이 주식이 얼마가 됐든 주당 5천 원만 내면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류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스톡옵션의 30%를 주식으로 바꾸고 이걸 시장에서 팔아서
한 457억 정도 수익을 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 주식을 판 시점이 카카오페이가 상장을 하고 나서 한 달이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뭐 이익을 얻고 이런 것은 본인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 당시에 또 카카오페이가 상장 초기에 뭐 다른 기존 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에 비해서 좀 고평가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요 타이밍에 아무래도 회사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뭐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주식을 파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책임 경영에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지금 카카오페이 대표인 류영준 대표가 올해 3월부터는 이 카카오의 공동대표로 일하는 예정이었는데 이 논란으로 인해서 본인이 이 카카오 공동대표에서 자진 사퇴한 상태입니다. 개미주주들은 본인은 그냥 자진 사퇴하면 이거 이외에 책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뭐 별다른 조치가 없을 텐데 주가가 떨어진 게 문제란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에 수많은 개미들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 이게 밀어올린 주가가 한참 고점을 찍을 때 대표가 주식을 내다 팔았다. 물론 불법 아니지만 고민해 볼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른바 카카오 방지법 제정 논란도 있던데 앞으로 네. 카카오는 어떻게 달라진다고 하나요?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사태가 좀 커지면서 정치권도 지금 새롭게 상장한 기업의 경영진이 스톡옵션을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카카오페이 먹튀 방지법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이에 맞춰서 카카오 내부에서도 조금 자정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새로 카카오페이 대표로 내정된 이 신영근 현 기업전략총괄 최고 책임자 이 분은 본인이 이제 대표가 되면 이 임기 중에는 보유 주식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카카오 본사를 포함한 전 계열사의 최고 경영자나 임원들의 스톡옵션 매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거치 관련해서는 이 카카오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대표직 어떻게 할 것이냐 카카오에서도 계획을 밝힐 예정인데요. 원래 또 다른 공동대표였던 여민수 공동대표가 혼자 이끌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카카오 내 다른 임원들이 공동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불과 1년도 안 됐을 때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던 카카오 의장이 국회에 나가서 그랬죠. 달라지겠다. 새로운 카카오가 되겠다. 이 회사의 혁신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의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변화한 현장을 우리 다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나수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쌍용차가 18년 동안의 기업 회생 절차 또 이 기간을 지나서 새로운 주인을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에디슨 모터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선금을 일단 집어넣은 상태인데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력이 충분한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영주 교수 의견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월요일에 본계약이 일단 체결이 됐죠? 네, 에디슨이 쌍용차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6천만 주당 5천 원에 취득하기로 한 거죠. 기존의 쌍용 자동차 구주는 감가 또는 이제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에디슨이 95% 대주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 돈이 이제 3,048억 원이죠. 일단 성금 넣고 나머지 잔금 포함해서 인수금액이 네네. 그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본계약 체결 전까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일단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 관련해서 도덕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고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죠. 2020년 3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당시에 인도 대주주였던 마힌드라가 코로나로 인도 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래 쌍용 자동차에다가 투자하기로 했던 물량의 지원금을 못하겠다. 우리가 힘든데 한국에 있는 쌍용 자동차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다라고 해서 누군가가 나타나면 주식을 넘기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때 이제 쌍용차에 추가 투자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이제
산업은행이 매각 입장을 밝힌 거고, 이후에 이제 산업은행에게 갚아야 될 900억 원이 돌아왔죠. 그게 이제 연기가 됩니다. 결국에 4월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개시를 명령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누가 살 겁니까? 라고 했더니 에디슨모터스가 유일하게 입찰을 했어요. 원래는 한 2곳 정도가 추가로 후보 물망에 오르다가 네. 다른 2곳은 막상 자 이제 입찰하세요라고 할 때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디슨만 하게 됐고, 에디슨이 실사를 해보니까 부실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인수금액 낮춰야 된다고 하여 3,048억 원으로 51억 원 정도가 낮아지죠. 그 사이 이제 추가로 5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거 사용 쳐놓고 실랑이 벌이다가 법원이 중지하면서 이제 결국은 본계약이 체결된 거죠. 네. 일단 본계약 성금까지는 치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죠? 계약했으니까 주식 사야 되겠죠. 주식은 쌍용차가 발행하는 거고요. 네. 인수금액은 쌍용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 돈이 이제 어디에 사용될 것이냐. 그리고 그 돈은 정말 에디슨이 낼 수 있는 것이냐. 근데 이제 에디슨은 그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입금이 되면 그 돈을 대체 어디에 쓸까? 쌍용자동차에 돈 받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채권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얼마 줘라고 하면 이제 그 변제 계획을 내게 돼요. 그걸 이제 회생 계획안이라고 하는데, 이걸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그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이런 식으로 빚을 갚아 나가려고 그러는데 돈을 줄 건데 동의하느냐? 동의한다라고 하면 이제 회생 계획안이 인가가 되는 거고, 그럼 인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원래 내가 받을 돈은 100원인데 지금 줄 돈이 나한테 10원이라고, 나는 동의 못해 라고 하면 다시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동의를 못하면 섣불리 또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인수전에서 이 자금력이 확실하냐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이 사모펀드가 손을 털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앞으로 새우가 고래 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수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합니다. 에디슨 쪽에서. 에디슨 측의 주장인 거죠, 현재까지.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내부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해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인수금액이 아닙니다. 지금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3분기에 600억 원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쌍용자동차가 흑자가 나려면 차를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차가 많이 안 팔려서 매 분기마다 지금 적자가 납니다. 네. 그럼 적자가 나면 어딘가 돈이 비었다는 거잖아요. 그 돈이 운영자금인데 한 5천억 원 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는데 약 한 7천억 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럼 대략 한 1조 원 넘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수자는 지금 쌍용자동차 부지가 있으니까 또는 자산이 있으니까 일단 95% 대주주가 되면 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겠다라는 입장인 거고. 근데 그 돈을 어디서 빌려오냐 봤더니 은행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어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보낸 거고, 그다음에 부지를 담보한다니까 이제 평택시도 그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입장을 내보이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 돈은 굳이 국내 금융권에 빌리지 않아도 지금 해외에서 쌍용자동차 인수만 하면 우리한테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그런 펀드들을 통해서 충당을 할 수 있다라고 인수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피인수자는 시중에서는 그게 돈이 뭐 5천억,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과연 공장만 보고 투자를 해준다고?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에디슨 모터스가 주장하는 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이제 확보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필요 없어진 설비는 치우고 여기다 뭔가를 지어서 분양하겠다 이런 계획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국내 네. 금융권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고 하는데 전기차 모델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코란도 이모션이라고 이제 쌍용차가 내놨는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그동안 전기 버스를 만들던 회사예요. 네. 버스하고 승용차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버스는 우리가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고정된 노선을 계속 이동하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한 기술이 필요한 차가 아니에요.
근데 승용차는 다릅니다. 불특정 다수가 워낙 각자의 패턴에 맞게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승용차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와 버스가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약간의 수준 차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술력이 없는 회사가 쌍용 자동차를 M&A 했을 때 그 충분히 승용의 기술까지 얼만큼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보면 오히려 쌍용 자동차 입장에서는 기술은 우리보다 떨어지는 회사가 우리를 인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참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에디슨 모터스는 사명도 바꾸고 디자인도 바꾸고 외장재도 좀 고급스럽게 바꿔보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거든요. 교수님 예, 예. 보시기에는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인수해도 당장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진 않아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를 많이 만들고 싶겠죠. 많이 만들면 이게 이제 승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승용은 아시겠지만 보조금에 의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만 대, 20만 대를 만들어 다 팔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딱 보조금에 한정돼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가 승용차 보조금을 16만 7천 대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전체 전기차 캐파는 16만 7천 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쌍용차만 파는 게 아니고 현대기아차도 팔고 수입차도 팔고 다 팔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쌍용 자동차가 거의 한 70%의 점유율을 가져가야 10만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정도의 물량이 실제로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수해서 해외 쪽에서 완벽하게 시장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참 이 쌍용차 근로자들 너무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뾰족한 해법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구체적인 청사진 한번 같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과의 권용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확산세 간신히 잡힌다고는 하는데 또 겨울철에 독감하고 같이 유행하지 않을까 걱정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CES 다녀온 기업 임원들도 대규모 확진 소식이 들려오는 상황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TBS가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와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3년차 올해가 상승장의 마지막이다. 내년부터는 모멘텀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지영 연구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상승장이 올해까지는 이어질 것 같다는 그 의견은 저도 동의는 하는데 네. 내년에는 저희도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인터뷰 기사를 좀 면밀히 지켜봤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상승장이 끝날 거다라고 짐 로저스 이 투자가가 전망하는 주요 배경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을 회수한다라는 좀 전망에서 기인을 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특히나 연초에도 주식시장이 흔들렸던 것도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이 다들 이제 긴축에 들어간다는 우려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긴축 자체는 불가피한데 그 속도만 좀 시장 친화적으로 조절이 된다. 속도가 완만하게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내년에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증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짐 로저스 말대로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은 맞지만 저희가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위험 요인도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가 부담이 제일 크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거는 한지영 연구원님이 거듭해서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인 거죠? 예, 맞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것 때문에 다들 금리 인상,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와 연관 지어서 이 짐 로저스 인터뷰를 한 번 더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게 가장 큰 위험이다. 그렇다면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되냐라고 보니까 이분은 원자재, 실물 자산 투자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의미 자체가 가격 상승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가격이 오를 종목에 투자하라, 자산에 투자하라라는 관점에서 지금 원자재나 또한 포함한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이 관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가격 오르니까 원자재 투자에 100% 내 자금을 투입할 거야라고 판단할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다른 주식 자산 혹은 채권 자산군과 동일하게 자산 배분 관점에서 그 비중을 맞춰가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자재 가격도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미 작년부터 상당 부분 가격이 많이 오른 원자재 자산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자재 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크게 내기보다는 위험에 대비한 해치 차원의 성격으로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간밤 뉴욕 증시도 한번 볼까요? 상승 반전했는데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이것도 그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 상승 동력을 만들어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시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번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은 12월 FOMC 의사록이나 혹은 이제 그 이후에 투자자들이 예상하고 대비했던 수준보다는 덜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령 지금 주식 투자자들, 채권 시장이나 혹은 다른 금융시장 투자자들도 연준의 양적 긴축, 다시 말해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이 보통 이제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아니면은 그 7월 정도에 실행될 것으로 다들 전망하고 대비했었는데 파월 회장의 말은 올해 후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후반이라고 하면은 7월은 조금 빠른 느낌이 들고 한 4분기 정도, 다시 말해 10월에서 12월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파월 회장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 긴축의 시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어제 증시 반등의 동력을 제공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나요? 네, 이 파월 회장의 효과에 힘입어서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상승이 약재로 작용하는 이제 성장주들, 인터넷이나 게임과 같은 성장주들이 주가 조정을 한동안 크게 받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그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네이버,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거의 3에서 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주식은 어떻습니까? 신세계 주식 저도 잠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좀 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거의 2%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관련 논란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술적인 반등, 낙폭과대 인식성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같이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14일에 공모가 확정하고 18일, 19일에 본청약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증시에서는 70조 원에서 100조 원까지도 시총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한지영 연구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제 CATL이라고 중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
여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240에서 50조 원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동일한 사업을 하는데 밸류에이션 상대의 가치 비교를 해 보면은 70조에서 100조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희가 이제 공모주 투자는 영화와 마찬가지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뭐 수요 예측이 흥행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주식시장 상장 당일날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것보다 더 고민이 되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 시가총액 70에서 혹은 100조 원대 대형 그 기업이 우리나라 증시에 코스피에 입상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다른 대형주들의 상대적인 수급 부담은 저희가 상장 직후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끌고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저희 쌍용차 소식 전해드렸더니 4004번님 외에 여러분들께서 쌍용차가 또 기술만 빼앗기는 거 아닌가요? 걱정됩니다. 국민차로 만들면 안 되나요? 또 IMF 때처럼 헐값에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사실은 냉정한 시장의 시각으로 보면 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봐 그게 더 걱정됩니다. 이미 쌍용차를 통해서 기술이 필요했던 상하이차, 인도의 마인드라 이런 회사들은 더 빠르게 전기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더 이상은 쌍용차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까 봐 그게 걱정인데 현장에 계신 근로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고민해봐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울적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에서는 우리 K 콘텐츠를 다시 한번 빛낸 배우의 수상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인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우린 깐부잖아. 78세의 배우 오영수 씨. 이 소식 듣고 어제 참 기뻐한 분들 많았을 텐데 자세한 내용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 좀 일찍 만나네요. 특별한 요청으로 저희가 이 소식 금방 듣고 싶어서 네네. 빨리 듣고 싶어서 과연? 네. 오징어 게임에서 이 노배우의 이 존재감이란 그냥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몇 번 하셨을 때부터 저는 점 찍었어요. 이 오배우님은 그냥 나오신 분이 아니다.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우리나라 배우가 받은 게 처음이죠. 그 게임에서 한 번 쏴서 한 번 맞추는 뭐 원샷 원킬 이런 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원샷 원킬.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최초로 노미네이트가 됐고 노미네이트가 되자마자 바로 수상한 결과 뭐 낭보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영수 배우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모두 후보에 올랐는데요. 네. 이제 이정재 씨는 수상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 오영수 씨가 이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요. 예. 그리고 워낙에 고령이시고 연기 경력도 굉장히 오래되시고 뭐 사실은 뭐 이 오징어 게임이 오영수 배우의 뭐 대표작이라든지 네. 뭐 최고작이라든지 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상징성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K 콘텐츠가 지금 세계로 나가고 특히 이게 연기라는 거는 작품이랑 또 달라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작품 같은 경우는 그 내러티브 그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나 이 작품의 완성도만을 보고 우리가 감동하고 그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제 언어적인 장벽이 네. 있으니까. 근데 이 연기라는 거는 사실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게 또 인종마다 이게 표정 같은 것들이 또 미묘하게 또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 정말 아시안 콘텐츠가 그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에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나 뭐 아시아 사람들은 다 표정이 똑같다 막 그런 말도 했었어요. 설마. 아 진짜로. 아, 진짜요? 네. 그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다채로운데. 그러니까 네. 네, 그 정도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장애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이렇게 장벽이. 그러는데 이 배우가 연기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또 이제 오영수 배우 개인에게는 영광이 되겠지만 또 이런 어떤 하나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이 이 골든글로브라는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악명이 높죠. 예, 그 폐쇄성으로 인해서 보수성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더 큰 성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골든글로브가 그런데 이게 왜 생각보다 보도가 많이 안 됐지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그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TV에 많이 노출이 되려면 맞습니다.
시상식 그림이 일단 전경이 하나 있어야 되고 수많은 금발머리의 배우들이 좀 맞아요. 나와주면서 이게 이렇게 권위 있는 상입니다. 알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유명한 배우들이 다 보이콧을 해서 시상식 자체가 못 열린 거 아닌가요? 애초에 지금 작품 자체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골든글로브가 사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한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간 방송사인 MBC죠. 예, 그 중계를 취소를 했고요. 이게 이제 몇 년간 사실은 수십 년간 누적된 어떤 불만들이 최근에 이제 폭발을 하면서 이제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뭐 부정부패에 대한 스캔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할리우드 포린 프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단체인데요. 할리우드 외신 기자협회. 근데 여기에 흑인 기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백인들을 위한 잔치다라는 아우 촌스럽다. 네,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제기돼 왔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어필을 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골든글로브 쪽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말로는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 않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콧에 들어가서 사실은 올해는 정말 좀 반쪽짜리 시상식이 됐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상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오영수 배우 수상 소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디오 파일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뭐라고 네. 하셨는지 재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니 목소리는 잘 모르겠고 네. 괜찮은 놈이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이제 살면서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괜찮은 놈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목소리가 대선 후보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그리고 수많은 쏟아지는 CFJ를 다 거절하고 연극계로 바로 돌아가셨다고. 그렇죠. 너무 멋있죠. 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이 경륜이라는 것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 물론 네. 그분의 어떤 인간적인 매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스스로 이 괜찮은 놈이야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이게 연기 경력의 황혼기, 물론 앞으로도 길게 남아 있으시겠죠. 오 배우님이 지금 80세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연기 경력이 뭐 58년, 뭐 55년 이렇게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연극계에서는 사실 이미 스타예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연기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는구나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뭐 내가 골든글로브를 위해서 오늘날까지 연기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너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 속의 세계다라는 말인데 저는 서울은 멋지다. 세계로 세계는 서울로 이 88년도 올림픽 그 구호도 생각나요. 언제적 분이세요? 아니 결국에는 그때 선언한 것이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야. 30여 년 만에. 30년짜리 프로젝트였네요. 그렇죠. 그래요. 이 오배우님이 보여주는 이 노배우의 품격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특히 이번 수상은 2020년 기생충, 2021년 미나리 출연진도 이루지 못한 성과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지난해 미나리가 한국어 대사가 뭐 절반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본상인 작품상에서 제외가 되고 외국어상의 후보로만 올라서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골든글로브에 대한 보이콧을 촉발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반작용적인 하나의 제스처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올해는 후보에도 올랐고 그리고 이렇게 연기 부문에서 상을 받음으로써 뭐 골든글로브로서 최소한의 체면치레는 한 게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는데요. 뭐 어쨌든 하나의 이제 이게 새로운 변화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즈에마녀님이 주신 의견 저도 공감합니다. 사극에서 오배우님이 유독 그렇게 스님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맞습니다. 인상적이었던 영화가 2003년작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그리고 봄. 김기덕 감독이죠. 여기에 나왔던 그 나무가 반쯤 물에 잠겨 있는 네. 거기에 주산지인가요?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장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시상식이 유독 많은데 저는 지난해 올해 우리나라 배우 혹은 가수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촌스럽고 견고한 벽을 깨트리는 망치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BTS가 시작을 했고 여러 작품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 문을 여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닌가요? 뭐 그렇습니다. 근데 뭐든지 하여간 이렇게 뭐 우리가 끓는 점이라는 게 항상 어느 정도 온도가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끓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게 너무 이제 정확한 것 같은데
그동안 인종차별 그리고 제노포비아라 그럽니다. 외국인 혐오에 대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인종적이고 PC함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 보수적인 미국, 특히 백인, 뭐 남성 혹은 중년 이상의 그런 뭐 어떤 기득권층 이들에 대한 것들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그거를 누구도 깨지 못했어요. 사실 어떤 계속 이슈만 제기돼 왔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는 역할을 한국 콘텐츠, 한국 작품, 한국 배우가 했다라는 것이 이거는 뭐 자동 국복입니다. 자동 그러니까요. 국복. 네. 우리 스스로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분이 많았던 그런 해인 것 같고 나이의 장벽을 허물었다. 언어의 장벽을 허물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2021년 오징어 게임, 지옥, DP, OTT에서 K 콘텐츠가 정말 잘 나갔다. 이 단어 하나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2022년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작품들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플랫폼 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가리키는 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작품이 이 다음에 오징어 게임이 될지 어떤 작품이 정말 골든글로브 뭐 오스카의 그런 후보작으로 거론이 될지는 이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이 꼭 뭐 제작비가 높아서 뭐 혹은 엄청난 유명한 곳에서 제작을 해서가 아니라 이 플랫폼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되게 공평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작품도 사실상 잠재적으로 넥스트 오징어 게임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그 최근에 가장 뭐 당연히 주도하고 있는 그 OTT 플랫폼이죠. 넷플릭스. 뭐 올해도 화려합니다. 일단은 28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이게 또 코리안 좀비 하나의 장르가 됐죠. 코리안 좀비. 기존의 좀비물과 네. 다른.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웹툰 원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넷플릭스 뭐 영화 드라마 얘기를 하지만 새해에 가장 주목할 만한 콘텐츠는 오히려 K 웹툰이 되겠고 이게 지금 아시아 시장을 넘어서 이제 번역만 제대로 된다면 지금 이제 북미 시장, 남미 시장까지도 이제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OTT 플랫폼의 드라마화, 영화화와도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좀 유기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뭐 김혜수 씨의 OTT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 소년 심판도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김희애 씨가 주연하는 이제 퀸메이커라고 이제 정치 시즌에 맞는 이제 선거 드라마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넷플릭스의 시리즈들로 앞으로 뭐 착착 나오게 될 것 같고 이제 뭐 토종 OTT들도 반격을 다 꾀하고는 있습니다. 일단 자본적으로나 이 제작비적인 면에서 지금 넷플릭스를 앞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로컬에 좀 특화된 뭐 작은 작품들이라도 이런 작품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고 일단은 그 메디컬 코미디물이라고 하는 내과 박원장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내과 박원장이요? 네, 이서진 씨 제목만 해도 뭔가 웃길 것 같은데, 근데 이서진 씨가 이제 대머리로 파격적인 대머리 아이고. 분장을 하신다 네. 그래갖고 뭐 그것만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이준익 감독님의 영화가 또 이제 티빙에서 공개가 되는데 이준익 감독님이 뭐 정말 다양한 장르를 하시지만 이번에는 SF 드라마라 그래요. SF요? 예. 사극 많이 하셨던 분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신하균 씨, 뭐 한지민 씨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코리안 SF물이 항상 좀 논쟁의 대상이죠. 논란의 대상이죠. 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정도 기술력이 이제 앞으로 이제 왔다라는 어떤 칭찬의 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SF 장르에서는 한국이 특별히 이제 좀 두각을 못 나타내는 게 아닌가라는 또 비판도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요. 계속 시도하면 나아질 거고 다만 저는 그건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한때 우리가 홍콩 느와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렇죠. 첩혈상궁, 천장지구, 영웅본색 뭐 줄줄이 사탕인데 어느 틈에 요즘 누가 홍콩 느와로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복제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 조심하면서 K 콘텐츠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파이팅. 영원해야지. 저도 계속 영원히 나오나요? 그래요. 우리 김영대 평론가를 위해서도 K 콘텐츠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NFT 주가 지난해에 굉장히 수익률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누가 NFT로 돈 벌었다고 하더라 들어봤을 텐데 대관절 NFT가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아직도 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7년 복면가왕에 출연했던 신봉선 씨의 이른바 짤 밈이 300만 원에 판매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는 이제 NFT를 감상할 수 있는 TV를 팔겠다. 그러니까 NFT를
감상하기 위해서 전용 TV를 따로 산다.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데 요게 왜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걸까요? 우리 척척 박사 강정수 대표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색다르게 전화로 연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의 부제가 NFT 이보다 더 쉬울 수는 없다인데 NFT라는 게 일단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대체 뭡니까 이게? 우선은 토지 문서 또는 우리 집 문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이 집의 주인은 뭐 희망상 저도 강정수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NFT 특징은 그렇다고 저 집을 진짜로 제가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땅 문서에는 최소한 제 이름이, 대지 문서에는 또는 집 문서에는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렵죠, 그래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수천 개로 복사가 그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데 그 작품에 대해서 이거의 주인은 강정수야라고 증서를 저희가 발급을 하는데 그 증서가 장부가 사실은 토큰이라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장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증서가 NFT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또는 A라는 뭐 신봉선 씨에 나왔던 그 장면을 가지고 우리가 수만 장을 또 복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하지만 그 최초의 오리지널은 강정수 거야라는 증서가 있는데 그 증서가 NFT인 거예요. 아, 그러면 박사님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거나 뭐 수많은 같은 장면을 찍은 장면들이 있는데 이른바 현장 직직 이런 화면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걸 내가 찍었다라는 일종의 인감 증명 같은 거 요렇게 그렇죠. 이해하면 인감 될까요? 증명서 아무도 변조하지 못하고 변조했다는 국가에서 큰 처벌을 받는 것처럼 블록체인이라는 건 국가는 없지만 변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뭘 그것이 대단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꾸로 사실 모나리자라는 그림 자체도 오리지널과 그거를 진짜 잘 복사한 것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다고 해요. 네. 근데 굳이 사람들이 그런 복사품을 사지 좀 저렴한 왜 오리지널을 사려고 할까?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죠. 돈이 너무 많거나 네. 그래서 기왕 갖는 김에 나는 복사품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꼭 갖고 싶어. 그래서 나는 많은 돈을 낼 거야. 그럼 그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그 일종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플렉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작물에 대해서 사실은 신봉선 씨의 그 짤은 수억 개가 있을 거예요. 수십억 개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오리지널을 갖고 싶어. 그거 증명을 꼭 누군가에게 받고 싶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걸 받고 싶어. 난 그 증명서를 갖고 있어. 사실 근데 너가 갖고 있는 거랑 내가 갖고 있는 거랑 디지털에서의 복사는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거지만 근데 이거 오리지널 내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의 뿌듯한 마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NFT다. 1차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디지털 파일은 무한히 복사할 수 있지만 이걸 오리지널을 나 혼자만 전 세계에서 혹은 전 세계 몇 명만 가지고 있다는 그 뿌듯함을 소유하는 거군요, 결국. 그렇죠. 근데 또 하나 그 몇 명이라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이걸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것을 작동하고 있어요. 똑똑한 계약이요? 네, 이것이 이제 뭐냐면 처음에 합니다. 이 집은 또는 이 신봉선의 이 짤은 최대한 많이 가져봤자 10명밖에 못 가져. 아. 이렇게 사람 숫자를 정해놓으면 이건 다시 못 바꿔요. 위변조가 수정이 불가능한 거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 10명은 1년에 한 번씩 신봉선 씨 생일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적어놓을 수 있어요. 네. 또는 무한도전이라 그 북명강이 혹시 만약에 한다면 그 앞에 맨 앞좌석에 앉을 수 있어. 그거 괜찮은데요. 네, 이런 식의 것들의 조건을 걸 수가 있어요. 이 컨트랙트 계약서라는 거니까 일종의 이 NFT를 판매하면서 NFT 증서를 갖고 있는 즉 토지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건을 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NFT도 우리가 소위 뭐 여러 매장에서 오픈런이라는 걸 하게 만드는 한정판, 희소성 그렇죠,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희소성을 만들어내야죠. 그거에서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NFT는 사실은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진짜 오리지널 갖고 싶어. 이것만이 나는 그만큼 신봉선을 좋아해. 예를 들자면 또는 BTS의 오리지널 뭔가를 갖고 싶어. 근데 사람들은 똑같은 거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동네에서 다들 모여서 자 펼쳐봐 그랬더니 다들 주머니에서 꺼냈는데 나랑 똑같은 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나는 이거는 BTS가 처음 만든 거라는 오리지널 증명서까지 너네도 꺼내봐 그랬더니 아무도 없는 거죠. 여기에서 뿌듯하면 돈 지불하는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거 갖고 있으면은 BTS 공연할 때마다 맨 앞좌석에 앉을 수 있대. 저는 구매하겠습니다. 그럼.
그러면 달라, 그렇죠. 구매하고 저도 구매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어머, 진짜 보니까 다음 콘서트 얘네들이 진짜 앞에 앉아있네? 네. 그럼 난 이거 다음번에도 쓸 수 있고 영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이거 너 얼마 주고 샀어? 너 100만 원 주고 샀으면 나한테 200만 원을 팔아.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200만 원에 나한테 1000만 원 주고 팔아. 아니 나한테 1억 주고 팔아. 이렇게 하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결국 NFT가 급성장할 수 있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 가지고 있어. 이런 플렉스, 과시욕도 있는 거고 특별히 그 예술 작품이나 아티스트나 콘텐츠에 대한 열망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유독 이 엔터테인먼트 아니면 예술계하고 NFT가 궁합이 잘 맞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팬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팬심이 없으면 굳이 저거를 갖다 그리고 팬심이 있어야 팬덤 내에서 자랑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정수가 BTS에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뭐 맨 앞에 가서 공연 갖고 있는 거 저는 투자 안 합니다. 근데 저도 거기에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괜히 샘나고 갖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팬덤이 있는 곳인 엔터테인먼트 이런 부분에서 지금 또는 아티스트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작동을 하는 건데요. 뭐 또 하나 예외적으로는 또 게임에서 지금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뭐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아이템을 만들어서 파는 곳, 뭐 이곳에도 작동을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장 작동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나만 갖고 있어라는 이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는 계약서에 의해서 어떤 특혜들이 있는데 그 특혜의 가치, 이런 부분들이 이 NFT에 대한 가치, 투자 가치를 높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실제로 NFT 판매액이 크게 늘었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80조 정도의 뭐 판매가 있었고 이것이 2020년 대비해서는 2021년 한 200, 거의 300배 정도로 많이 뛰었고 지금 사실은 대단히 NFT에 대한 그 관심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에서도 우리가 NFT를 하겠다고 하면은 실제로 아직 NFT를 만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른다든지 좀 이러한 좀 다소 과열된 광풍들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철도도 처음에 도입될 때 엄청나게 레일 매니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철도 광기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은 투자도 하고 사실 투기도 많고 사기 사건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는 좀 이런 과열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서 뭐 특정 기술이 인기를 끌었다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봐야 되지만 사실은 작년에 NFT와 관련된 또는 블록체인이나 크립토와 관련된 사기 사건이 크게 증가한 것 또한 사실인 거죠. 작년 3월에 보니까 크리스티 경매에서 828억 원짜리 NFT 작품이 하나 팔렸거든요. 네. 근데 알겠는데 희소성 알겠고 팬덤 알겠는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언론에 의해서 조금 작전 세력에 의해서 작전이 있었다. 그 가격을 초기에 띄우기 위해서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예를 들면 그것이 거래되는 플랫폼에 대한 지분이라든지 크립토를 갖고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해외 언론에서는 좀 분석되고 있는데요. 과열되고 있는 건 맞고요. 아직까지 NFT의 상품 자체도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 뭐 카카오에서도 얼마 전에 카카오 스토리에서 웹툰에서 인기 있었던 작품을 갖다 NFT로 만들겠다 뭐 공표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NFT의 희소성을 가지고 내가 진짜 오리지널 갖고 있어라는 과시욕 정도에는 자극을 하고 있지만 흔히 말하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이걸 갖고 있으면 어떤 특혜를 줄 거야.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NFT의 진가가 아직 한 뭐 10%도 저는 발휘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소 저희가 조금은 경계해야 되고 이것이 좀 더 대중화되고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은 일반 투자자들이나 일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감을 두고 좀 지켜보는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고 투자했다 손해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크립토도 처음에 나왔을 때 암호화폐에서 나왔을 때 손해보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물론 이익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상품이라는 거고 투자 상품은 항상 주의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들 NFT 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올라타야지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이 올라탈 마차가 그렇게 튼튼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부분들 분명하게 있고요. 그리고 아직 NFT는 이제 비로소 시작된 상품의 어떤 구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NFT의 그런 매력들, 정말 BTS가 평생 그 좌석을 갖다가 앞좌석을 주는 요런 특혜까지 주는 요런 상품들 전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네. 미국에서는 사실상 나오고 있거든요.
음악 밴드들에 의해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NFT가 어디까지 사용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은 대선 후보 캠페인할 때도 우리가 NFT 형태로 무언가를 발행해서 여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지원금을 받겠습니다. 이런 형태까지 등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 어디까지 변모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조건을 달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데 한 달 안에 1억 뷰를 만들면 그 이후에 나는 수익에 대해서 여러분 10%씩 나눠 가질게요. NFT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가능한 것처럼 내가 예를 들면 기호 4번이 이기면 기호 1, 2번, 기호 4번이 있으면 내가 선관위로부터 받는 이 환급금에 있어서의 그중에 한 10%를 떼서 여러분들과 나눠 갖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상상의 나래를 어마어마하게 펼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과거와 현재에 있는 가치로 NFT를 만들 수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 내가 책을 요번에 출판하는데 10만 부 이상 팔리면 그 이상 팔리는 것에 대한 10%를 NFT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쪼개서 나눠 갖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가치로서의 NFT도 가능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조건과 상황을 일종의 이것도 내기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투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을 설정하고서 NFT를 발급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소설 작가가 NFT를 최근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앞으로 낼 책에 대해서 맛보기를 보여줄 테니 한번 읽어보시고 과거의 나의 소설도 읽어보시고 이걸 내가 이번에 40만 권 정도 팔 거라고 생각하는데 30만 권 이상 팔리는 거에 대해서는 2달간의 판매 인세에 대해서 50%를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갖겠습니다. 이렇게도 NFT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이런 가치에 대한 부분들 투자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투자자들도 좀 가늠하기 쉽습니다. 과거 작품도 읽어보니까 이거는 대박 날 것 같은데 요번에 새로 나온 것에 한 맛배기로 10장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어머 벌써 쫄깃하고 다음을 읽고 싶어. 네. 이러면 이분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자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영감을 얻었어요, 대표님. 앞으로 오늘 말씀은 여기서 가름해야겠지만 저희도 네. 전체 대한민국 라디오 방송국의 모든 방송 프로그램 중에 20등 안에 들어가는 그날 저의 하루치 일당을 우리 청취자들과 어떤 방식으로든 나눠보겠습니다. 이 발언 그런 게 자체도 가능한 거죠. NFT가 될 수 있겠네요. 자세한 네, 내용 다다음 주인가요? 스튜디오에 모시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익사이팅 FX의 강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책 선물 받으실 분 9915님 책 보내드릴게요. 웅이별이님 NFT로 작품의 NFT 꼬리표 만드는 방법 사이트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검색해보시면 이미 굉장히 많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굉장히 특이한 것 같지만 아마 머지않아서 요거 홈페이지 만드는 거 고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을까 싶어요. 핵심은 결국 잘난 척하고 싶은 욕망을 자극하는 거군요. 3726님의 진단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발전 무한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죠. 저희 내일 오겠습니다. 발전.